네, 이번에는 교과서 44쪽에 있는 1-2 혼합물의 분리의 중단원 점검, 개념 정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개념 정리부터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는 고체 혼합물과 액체 혼합물이 있었는데,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에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넣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고 작은 중간 정도의 액체를 사용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에서는 조건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섞여버리면 경계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라는 곳에 넣으면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가라앉죠. 여기가 밀도가 큰 녀석, 이쪽이 밀도가 작은 물질이겠죠. 그래서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이 위치를 다르게 섞이지 않아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분별 깔때기를 사용해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인데요. 이 재결정이라는 방법은 이렇게 먼저 가열을 해서 그 혼합물을 모두 다 녹이고, 그리고 찬물로 인해서 냉각을 하면 용해도차,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가 큰 물질이 먼저 석출되고요. 그거를 이제 거름 장치로 걸러내면 됩니다. 자, 재결정.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모두 녹인 다음에 냉각해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용해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다시 할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때 용해도차가 큰 물질이 석출됩니다. 용해도차가 작은 물질은 처음부터 녹아있고 나중에도 녹아있기 때문에 석출이 되지 않고, 용해도 차이가 온도에 따라서 큰 물질은 온도를 높였을 때는 많이 녹았지만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가 줄어들어서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용해도차가 큰 물질이 석출이 된다. 자, 다음은 끓는 점과 녹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증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끓는 점 차를 사용하는데,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기체로 기화한 것을 냉각해서 다시 액체로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해요.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하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그 다음에 나오는겠죠. 그리고 여기 주로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끓을 때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끓는 점이 높은 물질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나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은 잘 섞여 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냉각하면 녹는 점이 반대로 높은 물질이 응고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열 그래프가 아니고 냉각 그래프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다가 고체가 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두 번째 고체가 되는 녀석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고체가 되는 녀석의 녹는 점이 나중에 고체로 되는 물질의 녹는 점보다는 높죠. 그래서 높은 녹는 점이 물질이 먼저 응고한다. 자,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제시된 예시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거, 좋은 벽시를 고르기. 측정이 벽시는 밀도가 낮고 좋은 벽시는 밀도가 크거든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기름은 밀도가 작고 바다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기름이 위에 떠 있죠. 그래서 기름을 제거할 수 있고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우유와 크림 부분 나누기. 원심 분리기를 하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거운 밀도가 큰 녀석이 아래쪽으로, 밀도가 작은 녀석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유와 크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해도차를 이용한 건데요. 천일염이라는 쓴맛이 나는 소금에서 순도가 높은 짠맛만 나는 소금을 얻는 과정.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정제할 때 정제가 더 순수한 물질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 다음은 끓는 점차.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기. 바닷물을 끓이면 물이 기화하겠고 기화한 물을 다시 액화를 시키면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는 끓는 점 차이고 원유의 증류탑이 이렇게 원유를 집어넣으면은 증류탑에 각각 다른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공간에서 끓는 점이 높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분리가 된다고 했는데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아래쪽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했고요. 녹는 점 차를 이용할 때는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을 녹이고 순수한 금속만 다시 굳히는 과정이라서 녹는 과정이기 때문에 녹는 점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 요원을 한번 얼굴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밀도이다. 식용유와 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밀도 차이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열 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물과 식용유를 바로 분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눈이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겠고 2번 재결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석출된다고 했죠. 큰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면 석출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낀 고민이네요. 자, 3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발견되냐면 낮은 온도에서 점점점 가열하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자, 다음은 4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냉각하면 높은 온도에서 온도를 떨어뜨리면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닿게 되겠죠. 온도가. 그러면 보면의 몽타주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자, 이번에는 4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사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봐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달라서 밀도차를 금속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선 금속을 녹였다가 다시 굳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녹는 점. 바닷물을 식수로 얻기, 바닷물을 끓여서 물을 날려보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액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끓는 점차. 그리고 소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거겠죠. 자, 2번은 플라스틱 A, B를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밀도가 큰 녀석이 아래쪽에 맨 위쪽에는 밀도가 작은 물질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은 밀도를 비교해 보면 제일 작은 A 그리고 중간에 액체, 물 그리고 플라스틱 B가 가장 큰 밀도의 값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3번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기억. 혼합물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석출된다고 했었죠. 용해도 차이가 작으면 온도를 높이나 온도를 낮추나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어서 석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천일염에서 순도가 높은 소금을 얻는 것은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에 해당한다. 재결정 방법을 통해서 순도를 높인다고 했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했었죠. 디귿. 거름 장치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면 용매에 녹는 물질은 걸러져 거름 장치를 통해서 걸려지지 않고 나오는 물질은 녹은 물질이고요. 그렇지 않고 거름 종이에 남아있는 물질은 녹지 않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렸죠? 용매에 녹지 않은 물질이 걸러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을 거예요. 4번.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설명. 1번. 증류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여 맞고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먼저 끓어 나오는 것을 액화시킨다고 했죠. 원심 분리기는 용해도 차가 아니고 밀도 차이를 이용했고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밀도차가 큰 물질, 서로 섞이지 않는 밀도차가 큰 물질을 분리하고 싶고요. 4번,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은 밀도차를 이용하지 없죠. 섞여 있으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밀도차를 이용할 수 없고 끓는 점차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5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냉각하면 고체로 변하는 녹는 점이 나올 건데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응고한다가 아니고요. 냉각을 하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온도가 떨어지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구간과 나중에 나타나는 두 번째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녹는 점이 높은 녀석이 첫 번째 구간,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두 번째 구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1번이 맞게요. 5번. 불순물이 포함된 붕산을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다음에 모두 다 녹였대요. 냉각하고 걸러내면 순도 높은 붕산을 얻어낼 수 있다. 그 까닭을 분산과 물순물의 용해도 차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자, 이 재결정이라는 방법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인 붕산이 석출되는 걸 가지고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불순물은 온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석출되지 않고요. 붕산은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 차가 큰 상태였기 때문에 석출이 돼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탕수수집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데 설탕을 어떻게 분리하나요? 사탕수수에서 누르스만 결정을
재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순수한 설탕으로 계속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47페이지부터 실력 향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두 가지 물질에서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종류가 같은 물질끼리 짝을 지으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가나다라마의 밀도를 모두 구하는 겁니다. 자, 가를 먼저 볼게요. 가. 10ml에 40g의 질량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부피 10과 질량 40을 나누면은 가는 4g 밀리리터. 나는 10이라는 부피에 20g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10분의 20이기 때문에 2g 밀리리터. 그리고 다는 20ml와 80g을 가지고 있죠. 값을. 그래서 20분의 80을 하면 밀도가 가와 같은 4g/ml가 되겠고요. 라는 30ml에 60g을 가지고 있죠. 그럼 30분의 60을 하면 2가 나오겠죠. 2. 그래서 2g/ml에 라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는 40ml에 80g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분의 8을 하면 80을 하면 2g/ml. 그래서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밀도가 같은 다 가는 같은 물질, 또한 밀도가 2g/ml로 같은 마라나는 또 같은 물질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가 X축에는 부피, Y축에는 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는 아직 안 배웠다고 되어 있는데 X축과 Y축이 있고 어떠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값을 가져서 구하게 돼요. 그런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X축에 있는 값, Y축에 있는 값이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적용을 해보면 X축에는 부피, Y축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값은 밀도를 말하네요. X축의 부피와 Y축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라는 값을 구하면 결국은 밀도 값을 구하는 거구나. 기울기가 급하면 밀도가 크고 기울기가 작으면 밀도가 작고, 그런데 위의 그래프에서 원점에서부터 나라마가 하나의 직선에 있고,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가다가 더 경사가 급한 그래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민트색의 경사가 급한 기울기가 큰, 밀도가 큰 녀석은 같은 성산에 있어서 이 두 개 가다가 같은 물질, 기울기가 같은 성산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에 있는 나라마는 민트색보다는 밀도 값이 작지만 세 개가 같은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은 물질,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5개밖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각자 구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뒤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굳이 어렵게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번.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 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커진다가 맞는 표현일 거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염화나트륨이다.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라서 0도일 때도 30몇, 100도가 가더라도 40이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적은 물질이 염화나트륨이 맞습니다. 3번. 용질의 종류가 달라져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 정도는 같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 정도가 질산칼륨은 매우 크고 염화나트륨은 매우 작듯이 물질이 달라지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르다. 4번. 모든 온도에서 황산구리는 염화나트륨보다 용해도가 크다. 황산구리는 염화나트륨의 빨간색 그래프보다 위로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크지 않습니다. 20도씨의 물 100g에 황산구리 10g을 용해하면 포화 용액이 된다. 20도씨의 물 100g, 20도씨의 물 100g에 황산구리가 쭉 올라가면 20g만큼 녹을 수 있네요. 2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포화 상태인데 10g을 넣으면은 불포화 용액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겠고. 자, 3번. 액체의 끓는 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압력이 높아지면 외부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액체에서 기체로 끌어나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야 끌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 압력이 일정할 때 수물질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면 수물질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맞고요. 액체가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 맞고요. 액체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끓는 점의 변화는 없지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양이 많을수록 길어집니다. 5번. 1기압에서 에탄올 50ml와 에탄올 100ml의 끓는 점은 같다. 양이 변화가 있지만 물질이 에탄올로 동일하다면 끓는 점은 같습니다. 대신에 에탄올 100ml를 끓일 때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4번. 플라스틱 A에서 B, C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밀도가 1.0인 물에 혼합물을 넣으면 A만 뜬다. 밀도가 1인 물질은 0.95보다는 크지만 1.15보다는 작고 1.35보다도 작죠. 그래서 밀도가 큰 B와 C는 가라앉을 거고 1보다 밀도가 작은 A 물질은 떠오르겠죠. 그래서 A만 뜬다. 맞고요. 다음 밀도가 1.2, 1.2는 B와 C 사이에 해당을 하겠네요. 소금물에 혼합물을 넣으면 C만 가라앉는다. 그렇죠. 1.2라는 값은 1.35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C 물질은 가라앉고 그보다 작은 밀도 값을 가지고 있는 A와 B는 떠오르겠죠. 그래서 C만 가라앉는다. 밀도가 0.93인 식용유를 사용한대요. 0.93이라는 것은 이쪽에 존재하겠네요. 0.95보다도 더 작은 값입니다. 식용유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없겠죠. 0.93이라는 값은 A, B, C보다도 모두 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보다 밀도가 큰 A, B, C는 모두 다 가라앉아 있어요. 모두 다 가라앉아 있으면 분리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고요. 5번. 혼합물과 그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짝지은 것은 물과 식용유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기 때문에 밀도 차이를 이용해 할 수 있고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하기. 소금은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어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밀도차가 아닌 끓는 점을 이용해서 소금을 분리할 수 있고, 탁한 술에서 맑은 술을 얻기. 증류 방법을 사용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맞고요. 4번 모래와 스타이로폼은 물에 모두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이 떠오르고 밀도가 큰 모래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아닌 밀도를 사용해서 분리하면 되고요. 천일염에서 순도가 높은 소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재결정 과정이 필요한데, 재결정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에서 음식을 하거나 난방을 하기 위해서 액화 천연가스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를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공기는 0.00121이라는 값, 122라는 값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LNG, 액화 천연가스는 0.1012보다 작은 0.0075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LNG 아래 공기가 존재하겠네요. 근데 LPG라는 값은 121보다 큰 0.00816입니다. 그러니 LPG가 밀도가 크고 LNG가 밀도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누출되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기는 LNG와 LPG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해야 된대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는 공기 위쪽에 떠 있게 되고, 집안에 공기가 있는데 LNG가 유출이 되면은 이렇게 공기 위로 유출이 되고요. 그렇지만 LPG를 쓰는 가정에 가스가 유출하게 되면은 밀도가 큰 LPG가 공기보다 아래쪽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집에서는 LNG를 써서 밀도가 작은 가스이기 때문에 경보기를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LPG를 쓰는 가정에서는 가스 유출 경보기를 아래쪽에 사용을 해야지 LPG에서 나온 가스를 바로 알아챌 수 있겠죠.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LNG는 위쪽, LPG는 아래쪽에 경보기를 설치해야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액체 물질 A에서부터 D까지의 가열 곡선입니다.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로 변화하게 되는데, 자, A는 순물질이다. A는 이쪽 부분에서 끓기 시작하지만 수평 구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입니다. B가 양이 C보다 많다. 자, B와 C는 같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B는 이쯤에서, C는 이쯤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B가 더 빨리 끓었고 C는 이만큼이나 오래 걸렸죠. 그렇다는 것은 C가 더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양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B, C, D는 혼합물이다. B, C, D는 지금 모두 다 수평 구간의 끓는 점을 나타낼 수 있죠.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이 아니고 순물질에 해당하겠습니다. 4번 B와 C를 합치면 B와 같은 온도에서 끓는다. B와 C는
원래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합쳐서 양이 늘어난들 원래 같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5번. C보다 D에 끓는 점이 높다. D에 끓는 점은 이 정도에서 형성되지만 C는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C에 끓는 점이 높습니다. D에 끓는 점이 낮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그림은 탁한 수를 소주꼬리에 넣고 가열하여 맑은 수를 얻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액체를 가열해서 기화시키고 차가운 물에 넣어서 닿게 해서 액화시켜서 물질을 얻어내는 과정이죠. 이 증류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가 맞죠. 바닷물에서 물만 증발을 시키고 기화시키고 그거를 다시 액화해서 깨끗한 물을 얻어내는 과정, 짠 성분이 없는 물을 얻어내는 과정이고요. 모래에서 사금을 색칠하는 건 모래보다 밀도가 큰 사금을 아래 이게 그 패닝 활동을 하면 밀도가 큰 사금이 아래에 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류와는 관계가 없고요. 모래와 황설탕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 모래는 녹지 않고 황설탕은 물에 녹기 때문에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것은 용해도 차이입니다.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은 서로 밀도가 다르니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면 두 고체 물질을 분리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은 서로 밀도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밀도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액체를 사용하면은 두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 종류인지 안 나왔으니까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이로폼 모래 소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9번을 보시면 첫 번째 A에서 스타이로폼을 이해하면서 분류를 했죠. 자, 스타이로폼, 모래, 소금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 물을 부으면 소금은 물에 녹고 모래는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가라앉고 스타이로폼은 위에 떠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려보면 소금과 물이 섞여 있고 모래가 가라앉아 있고 물 위에는 스타이로폼이 떠 있죠. 그러면 A 구간에서 스타이로폼을 건져내는 구간은 뜰채를 사용해서 혼합물에 물을 넣고 뜰채로 건져낼 수 있는가 해서 예 하면은 스타이로폼, 아니요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네요. 자, 이제 스타이로폼은 건져졌고 물 속에 녹아 있는 소금과 모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모래가. 근데 모래를 분리했다는 것은 거름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거름 장치를 사용해서 걸러지면 모래, 예, 그리고 아니요라고 하면은 물에 섞여 있는 소금이 같이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 물질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고도계는 고도에 따라 기압이 달라지는 원리를
높이로 측정한다. 하지만 고도계가 없던 19세기 등산가들은 물이 끓는 온도를 측정하여 산의 고도를 알아냈다고 한다. 자, 끓는 점은 외부 기압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고 했었죠. 산이 높은 고도가 높고 고도가 낮은 지역이 있고요. 고도가 높은 지역은 기압이 낮고 고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죠. 외부 기압이 높으면 잘 끓지 않아서 끓는 점이 높아야 되고 외부 기압이 낮으면 쉽게 끓어 나오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도계가 없더라도 물이 몇 도씨에서 끓느냐에 따라서 고도를 예측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염전에서 수확한 천일염에서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염수를 다시 수조에 담고 물을 증발시킨다. 이때 온도와 시간을 잘 조절하면 염화나트륨이 먼저 석출되도록 하고 염화마그네슘은 물에 녹은 채로 분리해서 제거한다. 이때는 용해도가 작은 녀석이 염화나트륨 물질이 먼저 석출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혼합물의 분리를 원리하는 것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했고 용해도가 작은 염화나트륨이 석출되는 부분을 이용한 겁니다. 자, 다음은 창의력 대회에서 증류수와 소금을 구별하는 방법이네요. 맛을 보면 당연히 짠 걸로 소금물을 구별할 수 있겠지만, 자, 증류수라는 순수한 순물질과 그리고 소금물의 혼합물을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을 사용해서 일정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순물질인 증류수, 일정하지 않은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혼합물인 소금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을 찾아보면 끓였을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구간을 가지고 있는 증류수와 온도가 끓기 시작했지만 일정하지 않는 혼합물인 소금물을 분류할 수 있고요. 가열이에요. 냉각 그래프에서는 녹는 점이 일정한 증류수, 순물질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소금물, 혼합물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 또는 냉각을 통해서 끓는 점 또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물질인 증류수와 혼합물인 소금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